지난주에 애플이 드디어 인텔 프로세서 대신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새로운 맥 라인업을 출시했는데요. 오늘 어택어윅에서는 새로운 애플 실리콘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새로운 맥북 프로 13인치, 맥북 에어, 맥 미니의 현재까지 알려진 장단점을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실리콘 맥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ARM 프로세서를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ARM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서의 설계도, 즉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ARM이 디자인한 아키텍처를 애플, 삼성, 퀄컴 같은 다양한 제조사들이 라이센스를 공급받아서 본인들의 목적에 맞게 직접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이패드나 아이폰, 애플 워치 같이 거의 모든 애플 모바일 기기에서 이미 ARM 프로세서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몇 년 전 애플이 맥 GPU 코어를 엔비디아에서 AMD로 전향하면서 엔비디아 GPU의 지원을 최근 중단해 버렸는데요. 엔비디아가 워낙 칩셋 설계와 AI 프로세싱에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렇게 애플에게 버림받았던 바로 그 엔비디아가 얼마 전 ARM을 인수하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엔비디아의 ARM 프로세서를 이제는 애플이 다시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애플 실리콘이 100% 완전한 독립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애플은 과거에도 IBM, 모토로라와 함께 이른바 AIM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파워PC 프로세서를 자체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요. 성능과 호환성에 문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2006년에 인텔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있는 이 맥북도 제가 2007년에 구입했던 첫 인텔 맥북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4년 동안 사용하면서 사진, 영상 사운드, 음악 작업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다만 초기 1, 2년 동안은 이 소프트웨어 최적화 문제 때문에 되는 게 거의 없었던 그런 좀 안 좋은 기억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자체 프로세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텔의 CPU 공정 최적화가 너무 많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5년 또 16년에 나왔던 브로드웰 또 스카이레이크 이후에 5, 6년 동안이나 14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최신 맥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펙을 최근 몇 년 동안 인텔이 못 맞춰주고 있는 게 큰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어요. 저도 현재 맥북 프로 16인치 i9 A-코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조금만 부하를 걸어도 CPU 온도가 쉽게 100도 가까이 올라버리면서 클락 성능이 확 떨어져 버려요. 사실 원래 맥북 프로 16인치가 인텔 10나노 공정 프로세서 사용을 전제로 서멀 파트가 디자인됐는데 인텔의 10나노 공정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결국 발열이 극심한 14나노 프로세서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 사실 말이 i9이지 솔직히 데스크탑 i5랑 CPU 퍼포먼스가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애플 실리콘으로 전향한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애플이 이미 구축해놓은 모바일 플랫폼에 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서의 통합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아이폰 또 아이패드로 충분히 구축해놓은 애플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맥으로 통합해서 기존 애플 모바일 기기 유저들이 컴퓨터도 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애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애플은 맥북 프로 13인치, 맥북 에어, 맥 미니 이렇게 세 가지 맥을 소개했는데요. 세 모델 모두 M1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어요. M1은 최초의 5나노 초미세 공정 프로세서인데요. 이제 막 10나노에 진입하고 있는 인텔 그리고 7나노의 AMD보다도 더 미세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나 전력 효율에서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M1에는 4개의 고성능 CPU 코어, 4개의 고효율 CPU 코어, 그리고 8개의 GPU 코어, 16개의 머신러닝 코어, 여기에 통합형 램까지 모든 컴포넌트가 통합되어 있는데요. 이런 통합 설계는 장점이 될 수도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애플 실리콘 맥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5나노 공정의 낮은 TDP에서 오는 효율성, 그리고 애플이 프로세서와 OS까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데서 오는 성능 최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장점이 상당히 잘 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맥북 프로는 무려 20시간, 그리고 맥북 에어는 15시간의 정말 엄청난 배터리 시간을 제공하는데 많은 유저분들에게 이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능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애플 이벤트 자료는 너무 부정확해서 뭘 어디에 비교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최근 맥북 에어의 긱벤치 5 멀티코어 스코어가 무려 7,000점을 넘는 정말 깜짝 놀랄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성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1 프로세서에 내장되어 있는 GPU 역시 2.6 테라플롭의 사양인데요.
프로세서 통합형 GPU로는 아마 역대 가장 뛰어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면 사실상 뭐 다른 통합형 GPU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고 오히려 엔비디아 1650 데스크탑 GPU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데스크탑 GPU들의 TDP가 아무리 낮아도 75W 이상인 걸 감안하면 15W짜리 통합형 칩에서 이 정도의 그래픽 성능을 내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애플 특유의 하드웨어 최적화 그리고 머신러닝 코어 연동까지 더해지면 라이브 이벤트에서 보여줬던 멀티스트림 4K 편집이 맥북 에어에서도 정말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트리급 모델에서 이 정도 성능은 정말 인상적인데요. 특히 4K 돌비 비전 영상에 프로로우 포맷까지 지원하는 아이폰 12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면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만 첫 런칭인 만큼 좀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요. 먼저 유저가 원하는 컴포넌트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은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CPU가 GPU보다 중요하고 또 누군가는 GPU가 CPU보다 중요하고 또 누군가는 더 많은 램을 필요로 하기 마련인데 이런 개개인의 니즈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애플 특유의 부품값 폭리인데요. 현재 램을 8기가에서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비용이 무려 $200 그리고 SSD를 256기가에서 512기가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200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출시될 iMac 같은 메인스트림 라인업에서는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아니 고작 8기가에서 16기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200면 64기가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지는 사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인텔 iMac에서도 힌트를 잘 줄 수 있습니다. 맥북 에어 보급형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GPU 코어가 한 개 줄어 있고요. 맥북 에어 고급형과 맥북 프로 13인치에 사용된 프로세서의 스펙은 완전히 동일한데요. 액티브 쿨링 시스템의 유무와 터치바 그리고 배터리 시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서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부하가 걸렸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이번 맥 라인업의 가장 큰 차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맥 미니에 가장 큰 관심이 갔습니다. 맥 미니 역시 다른 모델들과 똑같은 M1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으면서 쿨링 설계가 가장 넉넉하기 때문에 성능에서의 기대가 컸는데요. 아쉽게도 맥 미니 역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썬더볼트 3 단자가 기존 이버스 4포트에서 1버스 2포트로 축소되었는데요. 이건 정말 맥미니의 가장 중요한 컨셉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맥미니 유저들이 애용해왔던 eGPU를 애플 실리콘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불과 지난주까지 eGPU를 애플 공홈에서 판매해 오다가 애플 실리콘 출시 직후에 아예 지원을 끊어버린 건 이건 정말 좀 소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격인데요. $699는 언뜻 보면 저렴해 보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말도 안 되는 업그레이드 비용 때문에 1TB SSD에 16GB 램만 구성해도 가격이 거의 2배인 $1299로 뛰어버립니다. 이 정도 사양을 국내에서 구입하게 되면 150만 원을 넘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사실 150만 원이면 새로 출시된 AMD 5000 시리즈 버미어 프로세서에 RTX 3070 GPU까지 넣어서 하이엔드급 데스크탑 PC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복잡해지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출시된 맥들의 또 다른 문제는 16기가 이상의 메모리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통합형 메모리인 만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최소한 맥북 프로나 맥 미니에는 32기가 옵션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맥 미니에서 10기가 램 옵션을 없앤 것도 NAS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점인데요. 여기에 이제 썬더볼트 3도 2버스에서 1버스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넓은 다른 기기들과 동시에 NAS를 썬더볼트 랜 카드로 연결하려면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애플이 만든 맥 미니의 별명이 한때 부침성 좋은 꼬마였는데요. 아니 꼬마의 부침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애플 실리콘 첫 모델들이 엔트리 라인업에만 집중된 점은 어쩌면 베타 테스트의 성격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급형 기기들로 다양한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한 이후에나 메인스트림 프로세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한 배터리 시간, 인상 깊은 성능, 또 iOS와의 통합 이런 점을 생각하면 물론 이번 애플 실리콘 첫 모델들은 충분히 훌륭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어도비 클라우드조차 제대로 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런 호환성 문제에서 불안한 마음과 함께 2007년 맥북의 슬픈 기억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애플 실리콘에서 정말로 기대되는 건 2021년 이후에 출시될 메인스트림 라인업들인데요. 지금 당장 애플의 베타 테스터가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번 사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애플 실리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다양한 테크 지식들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